안녕하세요. 자, 이번 핵심 이론 중간고사 시간인데요. 시험은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물권법,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소유권까지 정리를 했고,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용익물권, 담보물권, 계약, 특별법 정도 해가지고, 총 20문제를 봐서 40문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문제의 난이성은 웬만하면 중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형태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이번 3월달 중간고사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은 이걸 받아들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고 패스하고 다른 걸 넘어가서 나중에 다음 순환 때 5월, 6월 달 또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없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죠.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 나갈게요. 자, 1번에 한번 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유 지분의 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은 두 개를 배워야 되는데 폭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나중에 물권 변동에서 우리가 그 등기를 요하느냐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공유 지분의 포기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내 지분을 포기하는 거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내가 지분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단독행위는 단독행위인데요. 상대방 있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있는 단독행위다. 요거 하나 체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얘와 뉘앙스가 좀 비슷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유권의 그 포기라고 하는 거 있죠. 소유권 포기 이렇게 나오면 같은 포기입니다. 근데 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단독행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는 요거예요. 소유 공유 지분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할 때에 요건 없는 것이고요. 요건 있는 거라는 거,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포기가 들어가면 등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 요건이 갖추지 안 됐어요. 효력 요건이 갖추지 않았다면 당연히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거잖아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효력 요건이잖아요. 근데 효력이 발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문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립되지 않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불합의가 된 거잖아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립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매매계약을 취소로 합니다. 자, 여기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요건 당연히 X가 되는 거죠. 자, 정지 조건부라고 돼 있어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우리가 조건이라는 거하고 기한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조건과 기한은 성립 요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X가 되는데 자 여기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농취증은 당연히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시험에 배정이 되고 여러 번 나왔던 지문들이라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우리 시험에서 적법성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목적,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일본에 한번 보시면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지 반드시 계약 체결 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됐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 거죠. 유효인데 이에 따라서 여기에 채무불이행 책임, 요건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험부담은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서는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이 나올 수는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나오죠. 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하고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옵니다. 담보책임.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원무, 그 다음에 계담. 원무계담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여고계담 말고 원무계담 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결국은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이렇게 지워야 되죠. 여기냐면 원시적 불능 아니 후발적 불능 유효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하고 위험 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니까 X가 된 겁니다. 자, 3번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증여가 목적인데 매매로 했단 말이야. 그럼 매매는 유효인가요? 아니, 증여는 유효, 무효?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돼서 은닉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가 된 거죠. 둘이 짜고 한 거니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여기에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등기는 유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나중에 배우죠. 우리가 통정에서.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유효고 매매는 가장 매매를 한 거니까 무효고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면 강행법규 절대적 무효잖아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무효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건 X. 추인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행법규, 그다음에 103조, 그다음에 104조 우리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인 안 돼요. 그다음에 선이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자 추인이 안 된다. 선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강행법규 103조, 104조의 공통점이거든요. 공통점인데 이 세 가지는 꼭 좀 암기를 좀 해 놓으시면 수험 생활이 좀 편해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좌우지가 뭐 추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부분은 틀린 거죠. 추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이 됐어요. 강행법규 위반이 된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데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X가 됐네요. 여러분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무효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원칙은 그냥 제가 붙인 말이에요. 무효의 3대 원칙.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처음부터 뭐다? 무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주장을 해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강행복귀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얘가 유효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3대 원칙이에요. 무효의 3대 원칙.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언제나 무효다. 요 세 가지 정도가 무효의 특징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으니까 지문 전체는 알고 계셔야 되지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에 한번 가볼까요? 반사회적 법률의 행위는 3번 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니까 체크를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의 행위 틀린 것은 자, 불법의 불법의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불법의 동기, 즉 도박 장소를 개장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예를 들면 농약을 매입했다. 농약을 샀다. 그러면 사람을 죽일 생각 또는 도박 장소를 개장할 목적, 이건 동기잖아요.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 내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효로 갈 수는 없죠. 그러나 불법의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불법 행위로 불공정, 우리 103조 반사의 질서로 무효는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란 글자가 나오면 요게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알려졌다. 요게 포인트. 또는 표시됐다라는 말 나올 수가 있거든요. 표시됐다든지 요 두 가지. 표시됐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동기의 불법의 동기는 원칙은 무효는 아니지만 얘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얘는 103조 무효가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 목적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긴 정당하다고 되어 있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 우리가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체크할 건 요거예요. 계약시라고 하는 거, 계약시 다른 말로 법률행위시, 행위시에는 얘가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자,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모르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건 유효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다 하더라도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그 여부는 법률 행위시예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얘는 유효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이건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시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건 한번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도박자금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에게 돈 1억을 빌렸어요. 도박자금으로.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도박자금을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요 집 있죠? 요 집으로 이렇게 대신 갚는 거예요. 요걸 집으로, 요 목적물로 이렇게 대물 양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죠.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의 처분의 대리권, 여기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줬다. 대리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유효. 처분의 대리권을 주는 것은 유효이지만 여기처럼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했다면, 토지로 변제가 됐다면 당연히 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자, 여기 밑에 나왔네요. 도박자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이란 말 보이죠?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요건 유효, 요건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허위 진술이 포인트죠. 허위 진술이 나오면 그 대가를 받기 위한 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허위 진술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은 2번이 정답이 되는데 한 번 정도는 꼭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죠. 자, 4번에 한번 가볼게요. 요 4번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을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해약금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되려면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병이 이를 알면서 갑의 적극적 권유라는 게 뭐예요? 적극 가담했다란 말 보이죠? 그럼 적극 가담은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된 겁니다. 갑, 을 1차 매매가 있었고 병이란 사람이 여기에 적극 가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적극 가담이 됐다는 건 103조 위반이 해당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보니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자, 적극 가담했죠? 적극 가담. 그러면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가 조심할 건 강행법규 위반 그러면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아니라 103조 위반이에요. 둘 차이점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반환 청구가 되잖아요. 근데 103조 반사의 질서에 위반되면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두 번째 병의 대리인 정의라고 돼 있는데 뭐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땡큐잖아요. 대리가 적극 가담했다. 본인이 병이란 말이야. 여기 본인이 병이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몸뚱아리잖아요. 대리인 정하고 본인 병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여기 보면 병은 본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만 한 몸뚱아리니까 이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한 거죠. 그럼 적극 가담을 했을 때 본인 병이 이걸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불문입니다. 불문하고 언제나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3번에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서 자,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아요. 이 등기는요, 반드시 대위 말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직접 말소 그럼 돼 안 돼요? 직접 말소 그러면 X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대위 말소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만일 위 토지가 병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요. 병이 그 사실을 알고 매수했다면 을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틀렸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이유는 자, 갑하고 지금 여기 을 사이는 요거예요. 갑과 을 사이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긴 금전 채권 관계가 아니죠. 여기는 뭐죠?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 금전 채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원래
이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 관계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을은 요 갑에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 그냥 말 그대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병간에 이루어진 요 매매 계약을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X다. 그 이유는 여기가 갑과 병간의 계약 자체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금전 채권 관계여야 되는데 여기는 등기 청구권의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의 병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누가요? 물한 사람이 다시 받았다. 그럼 사정을 모른다. 얘가 선이이더라도 여기가 누구예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이중매매는 작년에 33회 때 문제가 배정되지 않아서 이번은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는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본 것 같아요. 꼭 좀 하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한번 오시면, 자, 5번에 오시면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법률행위 시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을 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당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옳은 거죠. 옳은 거니까 1번이 옳은 것이 돼버렸네. 그럼 지금 2, 3, 4, 5는 지금 틀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틀렸는지를 찾는 부분이거든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요게 부재소합이라고 되어 있죠. 부재소합이라는 것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계약을 하지 맙시다. 요게 제소. 요 제소라는 의미가 소송하지 말자. 소송하지 맙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소송을 하지 맙시다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얘는 유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재소 합의는 당연히 뭔가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가 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을 가지고 기준하고 경솔하고 여기 무경험 나오죠? 경솔 무경험, 경솔 무경험, 무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애울대게 경무대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하나 꼭 좀 애우라 그랬습니다. 경무대. 그래서 요건 X가 됐어요. 자, 이건 X.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거래 일반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앞뒤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5번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가 됐습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그랬는데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강행법규, 반사의 질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올해 시험에 좀 기억을 하고 가세요. 요 근래 한 3년 동안 문제가 배정되지 않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꼭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2번에 한번 가보면, 아니 6번에, 1번에 보면 자, 여기 보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을 했네요. A 강제집행, 갑, 그 다음에 을 가장매매를 했어요. 집을. 그래서 넘어온 거고 분명히 을은 또 팔 거예요. 병한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는 갑과 을 간의 통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번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108조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거고, 무효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103조에 해당이 돼버리면, 사회질서 위반이 되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얘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2번에 보면 갑은 자,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거죠. 을이란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요 병이란 사람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불법 행위란 말이에요. 불법 행위.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을 해주라.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통정허위 표시 선이 병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런 의미죠.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의 3자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렇게 무효를 주장 못한다. 악의일 때는 주장할 수 있는데 선의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선의로부터 여기 소유자입니다.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여기가 틀렸네요. 우리가 모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건 선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요걸 원폐물 법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아마. 그 원폐물 법칙이 적용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도요? 악의이더라도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X가 됐는데요. 요 사례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동정어의 표시는 워낙 좋아하는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번에 오시면 착오의 문제인데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착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하나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되어야 돼요. 원래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오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안 되는데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되면 유발됐다 그러면 요건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요 시가란 글자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럼 시가, 가격이라는 의미잖아요. 가격은 두 군데, 착오다 아니다, 착오도 아니고 가격을 가지고 사기쳤다. 요건 사기도 아니에요. 그럼 시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경우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정확히는 누구라 그래요? 상대방이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입증. 그 다음에 중과실 말고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해당. 해당은 누가 입증해요? 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입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과실만 외우면 되거든요. 우리 시험은 중과실만 나와요.
중과실만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요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한다는 거. 요건 옳은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근데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했다.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면 이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데 여기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가 됐어요. 해제 후. 그럼 매수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되지만 여기서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착오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해제한 후 착오로 취소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해제 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해제 후 이걸 뭐라고 부르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착오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건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해제가 되면 원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데 매수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버리면 그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데 뭐 워낙 잘 나왔던 부분이라 금방 체크가 될 겁니다. 자, 8번에 대리권의 범위도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대리권의 범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보니까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줬으면 해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 X가 되죠. 그래서 원래 대리인은 취소권이라든지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이건 수권이 있어야 돼요. 수권이 없으면 취소권, 해제권 행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해제할 의사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얘는 X가 됩니다. 이렇게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 입찰, 경매 동그라미죠. 경락 허가 결정 후에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하려고 해요. 취하를 하려면 동의할 권한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취하 동의라 하거든요. 그럼 취하 동의는 당연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당연히 수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수권이 없다면 취하 동의는 안 된다라는 거. 10번의 예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별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수권이 없으면 당연히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 되죠. 9번에 보면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대금 지급을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얘는 별도의 뭐 수권을 받을 이유가 없죠. 대여금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갖고 오세요. 그래서 근데 일부를 면제하려고 그래요. 그럼 수권이 뭐가요? 필요한 것이지 당연히 대여금 수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도 옳은 정답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대리권의 범위는 반드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 9번에 오면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상당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 그럼 이런 사례형이 문제가 나오면 누가 대리인이고 본인이 누군지를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해요. 갑의 대리인, 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 본인, 을 대리인, 상대방 병. 그럼 을이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틀린 것은 1번. 자, 병이 을을 강박을 했다.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을. 을이 강박을 당했으니까 본인 갑은 취소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죠. 기준점은 당연히 을이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 그럼 을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갑이 사기를 당했다는 할지라도, 갑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요 계약, 여기 계약이요. 갑과 병 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갑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항상 대리인의 하자는 누가 기준이다? 을이 기준이다. 을이. 자, 을이 병에게 사기를 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기를 당했네? 그럼 누가 취소권자예요? 여기 취소권자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은 갑이 본인이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병은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다만 그 취소권 행사 기간은 정해 있었잖아요. 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언제나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의무과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것이니까 상대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요 지시가 중요해요.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이 하자에 있는 물건을 매수했을 때 이때 그 하자의 존재는 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래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뭐가 있었어요? 공박. 공박은 본인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 요 두 글자가 나오면 본인 갑이 기준이다. 본인 갑이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할 때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갑을 가지고 기준하고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를 가지고 을을 가지고 판단한다. 을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 경무대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공박, 경솔, 무경험 모두 을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X가 된 거죠. 그래서 9번은 5번이 정답인데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게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무권 대리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갑의 아들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러면 갑을 그 다음에 병이 되네요. 자, 무권 대리인 을. 자, 일본에 갑이 추인했네요. 본인이 추인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 소급하여 소유권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본인 추인 요건 뭐라고 했어요? 소급 유효가 되는 거죠. 소급 유효 조심하세요. 소급하여라고 한다면 옳은 정답이 됩니다. 소급하여라고 하는 거. 2번 본인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요게 포인트네요. 여기 장기간 방치했다라는 거 보인가요? 장기간 방치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인은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장기간 방치를 했다고 해서 이걸 판례가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가 묵시적으로 추인을 인정한 사건은 어떤 거냐면 전부라든지 일부를 뭐 했다는 거죠? 뭐 수령했다 이런 글자가 나오거나 또 유예 요청, 유예 요청을 했다라는 글자가 나오면 요건 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이지만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이걸 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상속이란 글자가 나오면 상속,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권 대리인 자신이 계약을 해놓고 거절권을 행사해서 그 계약을 무효화 처리해버린다면 앞뒤 행동이 맞지 않다.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 됩니다. 4번에 아기의 병도 아기병이네요. 그럼 아기병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기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은 X가 되는데요.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최고권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철회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철회권은 누구만 행사하죠? 선이 자만 행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악의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악의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5번에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요. 추인을 거절했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의 무과실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건 누가 선택해요? 병이 선택을 한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병이 선택을 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무권 대리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시험에 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1번에 보시면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표현 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이게 뭐냐면 129조가 원래는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리권 소멸 후니까. 근데 이게 권한을 넘었어요. 넘은이란 말 나오면 몇 조가? 126조가 적용됩니다. 요 근거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말합니다. 요게 적용된다. 권한을 넘으면. 자, 이번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를 선임하여 복대리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다면 당연히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요. 그래서 2번은 X가 됐습니다. 지금 대리권이 소멸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복대리를 선임했다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적용되죠. 3번의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선이 플러스 뭐를 말하죠? 무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조심할 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리행위 당시, 요거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해서 판단하고요.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판단하지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을 같이 해 놓으세요. 4번에 본인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모두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뭐죠?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무효가 돼버리면 본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되면 표현들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5번도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잘 나오고 요것도 잘 나오고 요 1번도 잘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것은 요게 잘 나와요. 여기 요 뒤에.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데 그 이후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린 지문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자, 12번에 이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려고 할 때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X. 뭐 추인은 분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시, 묵시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번에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되지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생각하세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옳거니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 미성년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해요. 선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현존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은 2번이 됐네요. 3번에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가져야 안 가져요? 당연히 갖죠. 이걸 우리가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죠. 당연히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을 갖습니다. 아버님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거죠. 계약한 날로부터는 10년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입니다. 자, 일부가 무효입니다. 그럼 뭐요?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건 아니죠. 일부 유효로 하고요. 일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지 분할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일부 무효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답은 2번인데 지문 버릴 게 없어요.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13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이게 틀렸네요. 여기는 뭘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소급유를 인정해 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X가 됐네요.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죠. 강행법규 추인 인정돼야 안 되냐?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법규는 추인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불공정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 전환은 됩니다. 근데 추인은 돼야 안 돼요. 불공정 추인 요건 안 되죠. 전환은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하고 지상 건물을 일괄 매매가 됐어요. 한꺼번에.
그럼 일괄 매매가 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토지에는 허가를 받고 넘겨주고 건물은 지금 이행해달라. 건물은 지금 이행해달라. 안 돼요. 분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두 개를. 분할 가능성이 이건 없어요. 그럼 분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끝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효는 성립과 동시에 바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이행이 돼가지고 손해라는 게 발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는 원래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신뢰배상이라는 게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그래서 그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지만 거기에서만 손해배상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 다 알고 계실 부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건 기한 한번 봐볼까요?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정지 조건물은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1번은 X. 자, 1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자, 2번. 해제 조건부가 해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능 조건이잖아요.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라는 의미죠. 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해제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됩니다.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니까 원래 조건을 못 붙이잖아요. 단독행위는. 근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유증이라고 하는 거 요것들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단독행위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지조건부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야. 정지조건이란 걸 누가 해요? 다투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요. 여기와 달리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 조건 성취는 누가 입증을 하는 거죠?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정지조건부다라는 것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이건 누가 입증해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죠. 5번,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과거, 왜 그러냐면 조건이라는 것은 앞으로라는 거죠. 앞으로 발생할 사실, 장래 발생할 사실을 가지고 조건 기한을 붙이는 거지. 과거에 발생할 사실, 과거를 가지고 조건 기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지금 이것도 맞는 건데요. 정답은 지금 1번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은 다 잘 나오는데 지문 버릴 게 없네요. 자, 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오시면 자,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오는데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게 자, 갑소유 토지에다가 갑의 토지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퇴거 청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되겠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갑은 틀린 거, 을에 대해서 철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가 되죠. 가장 완벽한 거. 여기 철거 인도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갑의 권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요건 33회 때도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을에게 퇴거 청구 없다. 퇴거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을 소유거잖아요. 그럼 퇴거라는 것은 남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것은 을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퇴거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병이 을로부터 위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로부터 퇴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병에게 임차를 했는데요. 임차인이다. 그러면 나가주세요. 자, 누가요? 갑이 얘한테 나가라 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병이 나가야 을의 건물이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병은 나가야 돼요. 무단 건축물에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정에게 매매를 했네. 그럼 얘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정에게 매매를 했다. 그럼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자는 갑은 누구에게? 정이라는 사람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을 상대로 철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된 건데요. 아마 이 15번 문제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수업 시간에도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요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5번인데 요 그림은 아마 본 수업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6번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럼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자 앞으로 원래 건축자 앞으로 보존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보존 등기 명의자가 나는 건물을 신축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당연히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신축한 게 아니라면 추정력은 깨진다. 요거요.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 점유 추정력은 누구?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동산만 인정이 돼요. 민법 200조에 따라서 동산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추정력이 나와요.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이 나오는 거죠. 점유의 추정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리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은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 대해서 등기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 당연히 틀린 거죠. 등기 추정력은요. 당사자 또는 제3자 또는입니다. 제3자 3자도 원용할 수가 있어요. 원용이라는 건 끄집어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의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무효 등기로서 당연히 뭐가 돼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언제 돌아가셨나? 1952년에 6.25 때 포탄 맞고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2023년에 등기 신청이 들어온 거야. 이 사람 명의로. 그럼 이 등기가 유효한 걸로 추정할 수 있겠나요? 죽은 지가 언젠데. 이거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틀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네요. 원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용할 수 있다. 요거 X. 자, 17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깨졌다.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았다. 패소됐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자, 요렇게. 그럼 요건 뭐라고 했어요? 점유자가 주장을 했다. 패소다. 그래도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자주점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주장을 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당했다.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력은 깨진다. 깨진다. 자,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무조건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돼요. 자, 일부 하고 나오죠. 일부 그러면 자주점유. 근데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초과. 그럼 뭘로 가라? 타주점유. 이렇게. 그래서 일부 그럼 자주점유, 상당히 초과 그럼 타주점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타주점유 X가 됐죠. 4번의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점유 사용의 이득을 반환해야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잖아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반환할 필요가 없죠. 반환해야 된다. X. 자, 임차인자 토지점유는 임차인은 자주가 아니죠. 타주죠. 임차인자는 타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뭐 X가 된 거니까 반대로 해석을 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자, 18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인데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틀린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해야 되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뭐예요? 정당한 근거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는 과실수취권이 없잖아요. 그럼 선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가. 자, 악의 점유자는 자주든 타주든 간에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됐다면 손해 전부를 책임져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선자는 현존이죠. 선이 자주점유. 근데 선 플러스 타. 전부. 그 다음에 악의는 뭘로 가요? 자주든 타주든 상관없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3번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했습니다. 전세권, 임차권은 타주네요. 그럼 선이잖아. 이건 선타가 되는 거죠.
그럼 멸실훼손이 됐다 그러면 요거 말하는 거죠. 선타, 전부라고 하는 거, 현존이 아니라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니까 요게 정답이 됐어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를 청구할 때 악이 선이 뭐 불문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를 이용했다. 이용이 뭐죠? 이게 과실이에요.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과실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유익비하고 그 다음에 통상 말고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익비나 특별필요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점유자 회복자 정답은 3번인데 꼭 좀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의 소유권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작년에도 33회 때 한 줄인가 두 줄 정도가 언급이 됐어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독자적 문제로 종종 나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토지 통행권도 체크를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토지가 분할되거나 양도가 되면 무상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것은요, 직접 당사자만 무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정 승계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특정 승계에는 다시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전환되는데 요거 조심할 거.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면 통로가 개설됐어요. 그럼 통로가 개설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 소멸돼요. 어떤 절차를 걸쳐야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래 등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등기 안 되는 권리입니다. 이건요. 기존의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1번 통로가 없다든지 두 번째 과다 비용. 통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과다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세 번째는 충분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개설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조심하세요. 토지 소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갖는 토지에다가 지상권자나 임차권이 설정되면 그 사람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사용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고 요 4번 지문은 독자적으로 답이 됐었어요. 한 번.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건축법상의 그 4m 도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4m. 자동차가 다니는데 2m, 보행자, 좌우로 보행자 2m. 4m 도로가 접해야만 건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법에. 근데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의토지 통행권이 거기에 적합하도록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X예요. 그래서 4m 도로보다 넓게 할 수도 있고 4m 도로보다 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은 X가 됐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만 포인트 잡아놓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20번에 취득시효 마지막 문제인데요. 갑소유 토지를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취득했어요. 그럼 일단 그려볼까요? 여기 요게 갑소유였고 을이 점유자여가지고 여가 20년. 자, 이렇게 시효를 완성을 했습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거든요. 자, 1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해버렸네. 여기다 병한테. 그러면 원래 취득시효는 누구한테만 주장하죠? 원래 취득시효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하니까 원래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요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시효를 요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병이 적극 가담했네. 그럼 적극 가담을 했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갑하고 병 사이가 적극 가담했습니다. 또 하나 써볼게요. 갑과 병 사이가 통정허위 표시. 갑과 병 사이가 명의신탁.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의 등기는 무효거든요. 병의 등기는 무효예요. 이때는. 그럼 당연히 뭡니까? 누가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말소 청구해서 다시 넘어오면 그때 다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알면 참 좋은데요. 이거요. 적극 가담 무효가 됩니다. 자,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했네. 상실했다 하더라도 시효 이익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 지금 이게 뭐냐면 점유가 상실됐다고 해서 무조건 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 흘러야 되죠? 상실한 날로부터 이게 10년이 경과가 되어야 그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자마자 바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이건 X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을이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아기 병에게 이를 매도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정리해 보면 을은 악이라 하더라도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근거가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로 손배청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조심할 거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채무불이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근거는 불법행위예요. 근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 됐다. 수용이 되면 대상청구권이란 말 보인가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시효를 주장했다고. 시효를 주장했는데 이 토지가 수용이 돼버렸어요. 국가가. 그럼 당연히 수용보상금을 누가 주는 거야? 이렇게 갑한테 줄 거란 말이에요. 수용보상금을. 그때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그 보상금 내놓으세요 하고 시효를 주장했으니까 이걸 대상청구권이라 그래요. 행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옳은 정답인데 취득시효 사례 문제로는 그렇게 이제 이건 한 중급 정도 되지만 상급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핵심 이론 요 중간고사를 정리한 건데요. 민법 총칙 물권까지 지금 중간까지 정리했고 나중에 기말고사가 오면 그때 우리가 공유 부분도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20문제를 낼 건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과정이지, 이게 본게임 10월 28일 날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다,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건 내가 아직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물고 늘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패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 했고요. 마지막까지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구별하는 거, 꼼꼼하게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